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윤병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네이버 TV에 저희 와우패스 직업 상담사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시간에는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직업정보론 쪽에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방송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노동시장론 중에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최저임금 제도를 주제로 해서 미리 예고드린 대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뭐 공부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하실 분도 있을 건데 최저임금제는 직업 상담사 우리 공부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출제 논점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주제잖아요. 그래서 매년 5월 달에서 한 6월 달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 연도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월 한 4월 말에서 한 5월, 6월까지는 최저임금이 항상 신문에서도 중요한 기사로 나옵니다. 근데 그 최저임금위원회가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자 대표위원이 9명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대표위원이 9명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정부위원이 아니라 공익대표위원이 또 9명. 그래서 총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노동자 대표위원하고 사용자 대표위원 쪽에서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관한 안을 가지고 나오면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겠죠. 기존에 보게 되면 항상 사용자 대표위원들은 사용자 측의 입장을 대변해서 최저임금 뭐 동결이라든가 예전에 그 이명박 정부 때인가는 동결 10원 인상 주장하고 뭐 이런 안을 갖고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노동자 대표위원들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뭐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렇고 보면 최저임금 최소 10,000원은 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최저임금 인상률 안을 가지고 나올 거고 그래서 이 둘이 첨예하게 대립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공익대표위원들께서 노사의 안을 중재하는 여러 가지 중재안들을 제시를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이제 합의를 도출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논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새 정부 들어와서 한 2년 처음에는 최저임금이 한 10% 이상 15% 정도까지도 오르다가 작년이었죠. 작년 2019년에 이제 2020년에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워낙 사용자 측의 반발도 심했고 뭐 그래서 이게 2.9%인가 오르는 선에서 이제 그쳤던 것이 오늘날 2020년의 최저임금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지금도 그래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2.9% 오르는 현재 이제 8,590원인가요? 2020년이. 근데 이거 하면서도 사용자 측에서는 그러면 최저임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대신에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좀 확대하자. 그래서 지금은 그것도 아직도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에 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지금 노사 합의로는 3개월까지 할 수 있거든요. 평균 3개월까지 해서. 근데 그걸 6개월로 연장시켜달라. 이런 것들이 이제 최저임금과 연결해서 상류 측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아직 해결이 좀 안 되고 지금도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헌법에서는요. 여러분들 노동관계법규 1차 공부하실 때 해 보셨겠습니다만 그 헌법 32조가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이제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헌법 32조 1항에서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적정한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고요. 고용 증진과 적정한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고 법률로서 최저임금제는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 우리나라 헌법상 최저임금제를 폐지할 수는 없어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법률로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그래서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폐지할 수 없는 제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우리 노동경제학 쪽에서, 노동시장론 쪽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긍정적으로 여기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제도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시고요. 반대로 주로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 제도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다. 그런데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시행하라고 했으니까 시행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제도를 좀 유명무실하게 하려는 게 이제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거의 물가 수준에 연동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질 최저임금은 결국은 동결이 되는 거잖아요. 명목 최저임금은 오르더라도 물가 상승률만큼만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질 최저임금이 이제 동결되는 수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하는 입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많은 얘기들이 나올 때 뉴스 기사도 나오고, 우리는 또 공부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출제와 관련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들이 뭔가 둘 다 일리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반대로 이제 최저임금제를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떤 주장을 논거로 삼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구분 내지는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의 주제를 최저임금제로 잡았어요. 그래서 요 시간 1시간 동안에 저희가 시험 공부와는 별도로라도, 물론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냥 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그냥 외우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달달달 외워서 1차에서는 골라내는 문제 객관식 대비하시고, 2차로 가시면 최저임금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5가지 6가지 써보라 그러면 막 10만 분은 막 머리 글자 따서 외워서 막 쓰시고 막 이러다가 또 뒤죽박죽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시면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이해를 하시면 도움도 되고, 그래서 시험에도 도움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번 주제로 한번 요걸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요, 큰 그림을 좀 보셔야 돼요. 최저임금 제도가 도대체 어떤 제도냐 하는 건데요. 우리가 노동시장론, 이게 2015년에 우리 직업상담사의 시험에 관한 출제 기준이 2015년에 변경됐잖아요. 변경되면서 이제 노동관계법규에서는 3개의 법률이 추가됐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근로자보호법과 관련해서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 그다음에 파견 근로자 보호법이 추가되면서 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추가됐죠. 이런 측면이 있었고, 법규 쪽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2015년에 노동시장론 쪽에서는 노동시장론의 출제 기준은 노동경제학 개론 수준으로 출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노동시장론이 조금 깊이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거든요. 최저임금제 자체가. 이게 이제 노동경제학으로 들어오고 우리 노동시장론에서까지 중요한 논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최저임금제도는 도대체 어떤 제도이냐, 우리가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대표적인 가격 규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에 의해 적극적인 개입이 현대 경제학, 즉 케인즈 경제학 이후에 이제 허용되고 인정돼 왔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근대 시대에 자유주의 경제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쪽에서는 이제 자유주의 경제학이라고도 하고, 노동시장론에서 또는 신고전학파, 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도 하잖아요. 아담 스미스로 대변되는. 그래서 자유주의, 즉 자유방임주의, 줄여서 그냥 자유주의 경제학이라고 해요. 이쪽은 기본적인 가정,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완전 경쟁 노동시장을 가정하는 이론들, 이 이론들에 따르면 가급적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정부의 불개입, 시장의 정부의 불개입을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시장에 정부는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맡겨놓게 되면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균형과 시장 균형 임금을 결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노동으로 들어오면 노동시장에서의 균형은 어떻게 잡히냐면
시장 균형이 그래프로 우리가 그리자면 우리가 알다시피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잖아요. 왜냐하면 임금과 예를 들면 노동 수요 공급, 노동 수급량과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우리 노동 수요 함수에서 공부했죠. 임금과 노동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거든요.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 수요량은 줄잖아요. 반대로 임금이 하락할수록 노동 수요량은 늘어나고 수요 법칙에서 공부한 겁니다. 우리가 싸면 더 산다, 비싸면 덜 산다. 아주 간단한 수요 법칙이에요.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 수요를 줄이니까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노동 수요는 이렇게 우하향의 모습을 갖는다고요. 노동의 수요 곡선이에요. 반비례 관계. 그런데 이와 달리 노동 공급은 정비례 관계잖아요.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 공급은 늘어나거든요. 내가 판 노동자 입장에서 내가 파는 물건, 노동의 가격이 비싸질수록 나는 더 많은 노동을 팔 거 아닙니까? 거시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임금이 오를수록 경제활동 참가율도 증가하고 노동 공급량은 증가합니다. 정비례 관계. 그러니까 노동 공급 곡선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상향의 곡선의 형태를 갖죠. 노동의 공급 곡선. 그러면 이런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시장에서의 이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이 만나는 점을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 가격 기구가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민감하게 위아래로 움직여서 이거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정부만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 가격 기구는요. 상하방 완전 신축성이라는 성질을 가지니까 끊임없이 위아래로 움직여서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 왜냐하면 여기서는 노동시장에 생산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딱 균형을 잡았잖아요. D = S가 되는 점이죠. 노동시장 여기를 100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노동시장엔 100개의 일자리가 있고 노동수요. 100명의 노동 공급자가 있으니까 100명의 노동 공급자는 100개의 일자리에 그대로 다 고용이 되겠죠. 시장 균형이에요. 이 시장 균형을 보이지 않는 손이 잡아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끊임없이 위아래로 움직여서.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이런 초과 수요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초과 수요의 크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가격은 올라가야죠. 가격이 오를수록 초과 수요의 크기가 줄어드니까. 반대로 임금이 가격이 너무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초과 공급. 이게 생산물 시장이면 재고의 개념일 거고 이게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면 실업의 문제잖아요. 자, 이게 노동시장에서 실업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보세요. W1의 임금 수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장의 W1의 임금 수준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동 수요는 여긴데 노동 공급은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100이라고 놓으면 여기가 한 70 정도 되고 여기는 한 130이라고 보자면 W1의 임금 수준에서는요. 현재 노동 공급자는 140명인데 130명, 일자리는 70개란 말이에요. 그럼 130명의 노동 공급자 중에서 70명만 취업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60명은요.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할 의사도 있지만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한 상태, 비자발적 실업이잖아요. 이게 초과 공급이에요. 이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맡겨놓게 되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죠. 왜? 초과 공급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가격은 떨어져야죠.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초과 공급의 크기가 줄어들죠. 그래서 초과 수요면 가격은 올라가고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떨어지고 끊임없이 이 사이를 막 민감하게 움직여요. 상하방 완전 신축성이라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존재하지 않는 요점을 띵 하고 잡아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게 시장 임금이죠. W 스타. 왜 시장 임금이라 그래요? 시장 가격 기구,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가격 기구가 결정해준 임금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시장 임금이라고도 하고요. 시장 임금 수준에서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균형, 시장 노동의 수급의 균형을 잡아준 가격이다. 그래서 균형 임금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시장은요, 정부만 개입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항상 균형을 달성한다는 게 자유주의 경제학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시장 균형이 오는 동시에 이게 뭡니까? 당연히 노동시장에서는 완전 고용 상태가 되는 거지. 완전 고용 상태. 왜? 완전 고용 상태라는 게 뭐예요?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할 의사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취업이 된 상태. 즉 다시 말하면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오로지 뭐만 존재해요? 자발적 실업만 존재하는 거지.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어서 취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즉 비자발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 자발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 즉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이게 완전 고용 상태예요. 그래서 보통 완전 고용 상태는 실업률로 따지면 실업률이 0%인 때가 아닙니다. 실업률 학자들 얘기로는 실업률이 한 3%대 초반 정도면 비자발적 실업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비버리지 같은 학자는 3% 초반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정부만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놓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시스템에 의해서 메커니즘에 의해서 항상 시장은 균형을 달성한다는 이 이론에 따르면 이 시장의 균형을 가져다 주는 임금 수준,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해 준 임금은 항상 정당하다는 게 이 사람들의 이론. 됐죠? 그런데 근대 시대는 그래서요.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해 준 시장 임금 수준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게 시간당 1,000원이 됐건 시간당 10,000원이 됐건 시장 균형을 달성해주는 임금 수준이라면 이것은 항상 정당하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근대 시대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대 시대에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잖아요. 엄청난 발전을 하죠. 자본주의의 발달이 오게 되는 계기가 뭡니까? 뭐 당연히 상공업의 발달이죠.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근대 오기 전에 중세에서 도시의 발달 오고 하면서 상공업의 발달이 오면서 중세가 무너지고 근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근대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중세 시대로부터 근대 시대로 넘어가는데 완전히 세상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세 시대는 여러분들 경제 시스템이 뭐였어요? 장원제 시스템이잖아요. 봉건주의 하에서 장원 시스템. 폐쇄 경제거든요. 현물 경제고. 그런데 이게 근세로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상공업의 발달을 통해서 화폐 경제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화폐 경제로.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죠? 개방 경제로 넘어오죠. 폐쇄 경제가 개방 경제로 넘어온다고요. 현물 경제가 화폐 경제로 넘어오고. 그래서 이 상공업의 발달이 중요한데 이 상공업의 발달은 처음에는 당연히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무역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양 해양술이라고 합니까? 그게 이런 원거리 무역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그래서 막 여러분들 뭐 새로운 뭐 인도도 발견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상공업이 막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시가 출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도시가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상공업은 더더욱이나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그래서 도시의 출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산 시스템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전까지 중세에서는 어땠습니까? 간의 수공업 단계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매뉴팩처 단계를 거치면서 공장제 수공업으로 넘어오거든. 그리고 그 이후 1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제 어마무시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그래서 자본의 집적으로 오면서 지금 4차 산업혁명까지 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이런 모습으로 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시가 발달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상공업 중심의 도시가 발달하면서 여러분들 아는 뭐 네덜란드, 뭐 암스테르담 이런 데가 다 항구 중심 아닙니까? 무역을 하려면 모든 물류들이 다 항구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도시의 발달이 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부르주아지들은요, 상공업자들은 끊임없는 정부의 개입, 국가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한 20년치 세금을 일시불로 주고는요, 도시가 자치권을 획득한다 그랬잖아요. 그 자치권을 획득하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인력들을 우리가 생성하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무역을 하는데 필요한 회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분쟁을 해결하는 법률가의 양산,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대학이라는 게 이제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볼로냐 대학 같은 거는 이제 법률가들을 만들기 위한 대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대학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도시의 자치권을 획득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말입니다.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가져다 준다. 이게 뭐냐면 자치권을 획득하면서 어떤 사람이든 도시 안에 들어오면요, 들어와서 100일 동안만 도시 안에 살면 자유인 신분을 얻게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린카드지 뭐. 영주권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중세시대에 영주들의 장원에 예속되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뭘까? 노비 정도 되겠죠. 조선시대나 노비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던 농노들이죠. 농노들이요. 전부 신분해방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시로 탈출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시로 탈출해서 도시 안에서 주인한테 잡히지만 않고 100일만 있으면 자유인 신분을 얻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도시로 탈출해서 농노들이 뭐가 됩니까?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노동자가.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도시 발달 이 당시에는 뭐가 있었어요? 노동자들의 증가가 있죠. 그러면서 농노들이 전부 다 도시로 나서 노동자가 되니까 중세 장원에서의 생산을 담당했던 계층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영지들이 전부 다 폐쇄화되고 황무지가 되고 그러면서 중세의 귀족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반대로 상공업은 어마무시한 노동자들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아주 싼 가격의 노동자들을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대 초기 이 도시 발달에서 노동자들의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경제학적으로 하면 노동의 초과 수요 상태겠어요? 노동의 초과 공급 상태겠어요? 어마무시한 노동의 공급 상태가 오죠. 일자리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 공급이 증가가 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초과 공급의 크기를 줄여서 임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 지나서 근세로 오면서 어마무시한 이 도시의 발달과 상공업의 발달은 농노들을 도시로 탈출시켜서 노동자 신분을 갖게 하면서 엄청난 노동의 초과 공급 상태를 유발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당연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근로조건이나 임금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마무시한 근로조건. 하루 15시간, 17시간 일하고 당시에 받았던 임금이 하루 일당이 그 당시에 물가로 바게트빵을 2개 살 수 있는 돈 정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끼를 해결을 못하는 정도까지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경제학은요. 그 임금은 시장임금이 결정해요. 시장임금이니까 정당하다고 보는 게 그 당시의 이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착취를 통해서 사실은 자본주의는 발달했다. 이렇게도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근대 시대는 자유주의 경제학이 주류였으니까. 근데 이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나는 생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노동운동이 발생하고 사회주의 사상이 나오고 자본주의의 문제, 특히 성장과 달리 분배 쪽에서 자본주의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노동운동이 심화되고요. 사회주의 사상까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17년에 러시아 혁명 나오잖아. 농민과 노동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유럽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100년, 2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노동자들이 분노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분노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지 아니하고는 자본주의를 계속 계승, 발전시키기가 좀 어렵겠구나. 그래서 드디어 현대적인 마인드, 다시 말하면 그들의 노동자들의 불만들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현대의 시작이에요. 또 한 측면으로는 어마무시하게 기업은 저임금에 의해서 노동자들을 싼 임금으로 써서 대량 생산체제로 넘어갔지만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러나 중요한 건 소비를 하여야 할 그 물건들을 구매해야 할 노동자들이요. 저임금에 시달리니까 소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량 생산을 했더라도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만든 물건들이 전부 다 재고로 쌓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공황이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황이 한번 대폭발을 한 게 1919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는 건 30년이죠. 대공황. 이때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왜? 이 자유주의 경제학으로 이 대공황을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난 경제학의 슈퍼스타가 누구예요? 케인즈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케인즈는 어마무시하게 이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너희들의 이론, 이 가정으로는 도저히 대공황을 설명할 수 없다. 대공황은 공급 쪽이 아니라 수요 쪽에 문제가 발생한 거다. 이러면서 정부의 소극적 개입, 불개입으로부터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넘어왔잖아요. 그게 우리가 공부했던 불안정 경쟁 노동시장의 가정이거든. 시대가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서 많은 내용들이 변합니다. 그것까지 지금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다 공부했으니까 그거는 완전 경쟁, 불안정 경쟁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 측면으로는 요 모습, 이들의 주장, 주장도 비판이 오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해준 임금이 얼마가 됐건 상관없이 이 임금은 항상 정당하다는 이런 이론은 오늘날 이제 깨지기 시작해요.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해준 임금이더라도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경제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수준에 머무르지 못한다면 요 임금은 정당한 임금이 아니다. 라고 하는 시장 임금에 대한 비판이 오기 시작해요. 현대 와서. 그러면서 그러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임금이 보장됐을 때 최소한의 물질적 보장이 가능할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뭐예요? 최저임금 제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이론이에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해준 시장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판단할 때 이것보다 더 높은 임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해서 강제하는 것. 이게 최저임금 제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 비로소 가격 규제,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으로서 인정되기 시작한 거다. 이걸 머릿속에 가져가신다면 경제학에서 우리가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 하한제가 있고 가격 상한제가 있는데 이때 가격 하한제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최저임금제예요. 그걸 취지를 이해하시면 최저임금 제도는 근대 시대에는 나올 수가 없었던 이론이다. 오늘날 현대 시대에 와서 비로소 인정되는 제도다. 이걸 이해하시면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의 성질을 지금부터 그려볼 거예요. 그래프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들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이제 예쁘게 그래프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해보죠. 그래프 안에서 여러분들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도출해내셔야 되니까. 자, 이쪽이 임금이고요. 이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셨다면 임금이고요. 자, 이쪽이 노동 수급량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금과 노동 수요는 우하향. 반비례 관계니까 노동의 수요 곡선. 그 다음에 노동의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죠. 노동의 공급 곡선. 자, 그러면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대에 시장에서의 임금은 수요 공급이 만나는 이 점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점, 여기가 아까 우리가 100이라고 봤었죠. D = S가 되는 이 점을 보이지 않는 손이 잡아주는 게 여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W 스타라고 합시다. 시장임금 내지는 균형임금. 됐죠? 그래서 이 임금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항상 이 임금은 정당하다. 왜? 시장 균형을 달성해주는 임금 수준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현대에 오면 이제 요 임금이 너무 낮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 당시는 이게 진짜 낮았다니까요. 근대 시대에는. 그래서 이 임금은 너무 낮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물질적 보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물질적 보장이 터무니없이 낮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보다 더 높은 임금을 강제하는 것. 그래서 최저임금은 항상 시장임금보다 높은데 낮은데 높은 데다가 선 하나 그으시면 돼요. 쭉 끄면 돼요. 이게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가격 하한제의 대표 선수예요. 그러니까 가격의 천장을 막은 게 아니라 가격의 바닥을 막았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 최저임금 W1이라고 해보세요. 요 임금 수준에서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떻게 하려는 성향을 보이죠? 당연히 여기 수렴해야 되니까 떨어지려는 성질이 있죠? 왜냐하면 W1의 임금 수준에서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초과 공급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떨어지려는 성질을 갖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법은 떨어지지 못하게끔 이걸 강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은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예를 들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요. 시간당 여러분들 한 4,000원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합의로. 그러면 그 근로계약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오늘날은 무효죠. 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무효예요. 왜?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니까.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제도의 목표니까. 그래서 가격의 바닥을 막았다. 그래서 가격 하한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헌법에 따라서. 그리고 오늘날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8,590원이죠. 2020년. 8,590원이 현재의 최저임금이잖아요. 2020년에. 그러면 여러분들 만일에 2020년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해준 임금, 시장임금 수준은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의 시장의 수급 원리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해주는 임금 수준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정확하게 모르죠. 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현재의 실업의 크기를 알 수 없으니까. 대략적으로는 추정을 하지만.
그래서 이 임금 수준에서 발생한 이만큼의 뭐예요? 이만큼의 실업이 사라질 때까지 임금이 떨어진 거죠? 이 점에 해당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는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제 추측이에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지 않으면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실업, 비자발적 실업이 다 사라질 때까지 임금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간당 임금이 한 4,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딱은 아니에요. 제 추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할 수 있죠.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 생각해 보세요.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시간당 4,000원의 임금을 받을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8,590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예요.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건 임금 인상의 효과죠. 자, 그러면 요 그림을 이해하신다면 보세요.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는 그냥 저 그림에서 다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제의 효과를 볼 건데 여러분들 최저임금제도 효과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내 출제가 됐던 것은 2차에서도 최저임금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몇 가지 써봐라. 5가지 써봐라. 6가지 써봐라. 뭐 이런 문제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정부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있을 당시였는데 그때 출제는 부정적 효과를 3가지 쓰라는 게 나왔었던 거죠. 뭐 아무튼 뭐 그런 어쩔 수 없어요. 노동법이나 또는 노동경제학은 상당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법 같은 거 여러분들 매년 개정이 되잖아요. 국회를 어떤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진보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법의 성격이 그러니까. 노동경제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저임금제도 효과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다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긍정적 효과 6가지, 부정적 효과 3가지를 준비하시면 어느 쪽에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긍정적 효과를 먼저 봅니다. 그럼 최저임금제도의 긍정적 효과에 뭐 몇 가지를 외우든 상관없어요. 키워드가 뭔지를 기억하셔야지. 키워드가 뭡니까? 임금 인상이에요. 임금 인상. 임금 인상. 지금 제가 저 그래프에서 그린 것처럼 최저임금제 시행을 통해서 시간당 4,000원의 임금을 받을 근로자들이요.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590원을 받게 될 때 이때 나타나는 노동자에게 나타나는 사용자에게 나타나는 이들을 포함한 국민경제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2가지씩만 묶어도 6가지 그냥 나오잖아요. 이걸 머리끝 잘라서 외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노동자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노동자잖아요. 그죠? 아니 물론 뭐 자영업자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 일반적으로 다 노동자거나 또는 노동자를 가족으로 데리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럼 노동자 입장에서 지금 최저임금제가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가 뭐냐고요. 4,000원의 임금을 받을 시간당 임금을 받을 근로자가 8,590원을 받게 됐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는요. 첫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노동자들의 과로를 예방해줘요. 과로 예방입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로 예방. 여러분들이 만일에 지금 시간당 4,000원의 임금을 받으면서 2020년 대한민국에서 가장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막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는데 제가 시간당 4,000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오늘 8시간 수업을 하고 집에 가면 얼마예요? 4,000원씩 8시간 4, 8이 30, 32,000원이네? 근데 또 저는 또 세법상 또 근로자도 아니에요. 무슨 3.3%인가 뭐 원천징수 하더라고요. 그러면 4, 8이 32, 32,000원에서 세금 떼고 한 3만 원 주겠네? 그거 여러분들 수수료 부담하면서 은행에다 넣어주겠어요? 퇴근할 때 격리부구 직원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란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 하고 넣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거 받아서 제가 집에 가요. 집에 가서 부인, 저 왔습니다. 오늘 제가 벌어온 일당이요. 하고 3만 원 이렇게 주면, 저녁 드셔야지 김치찌개에다가 돼지고기 넣어서 끓여줘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사모님 뭐 하세요? 예? 뭐 저녁 안 줘요? 무슨 저녁? 예? 빨리 사발면 하나 데펴 드시고 또 나가서 일하셔야죠. 대리운전을 하시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적정한 최저임금 얼마일까요? 그거는 제가 노동자 입장이냐 제가 사용자 입장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최저임금은요 굉장히 예민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입장이냐 노동자 입장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00원 정도 돼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또 우리나라의 많은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 그래서 이 둘을 모두 포함한 이들의 이 주장이나 이익이 모두 다 고려된 합의를 도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급변하는 것보다는 이제 점진적인 뭐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뭐 물가 수준하고도 또 연동돼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요 질문과 관련해서 보자면 몇 년 전에요. 몇 년 전에 여러분도 아실 거야.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맥도날드 지수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을 건데 맥도날드 햄버거 있잖아요. 빅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알죠? 맥도날드에서 파는 그 빅맥이라는 햄버거 이 가격을 가지고요. 전 세계의 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 대도시들의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빅맥 햄버거의 가격을 가지고 대도시들의 물가 수준을 비교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맥도날드 지수라 해서 전 세계 대도시에서 일하는 맥도날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시간당 페이를 비교해서 대도시의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비교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한 4년 전에 봤나? 자료를 봤더니 그때 우리나라는 그때 최저임금보다 몇백 원 조금 더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덴마크라는 나라는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시간당 2만 원을 받았습니다. 2만 원. 한 3배 차이가 더 났거든요. 4배 조금 안 되게 차이가. 그만큼 또 그쪽은 또 물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얼마라고 얘기는 못해요. 다만 뭐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저한테 그거를 드러내기에는 강요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사람에 따라 좀 입장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제가 얘기했다시피 동결을 주장하는 자영업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10,000원을 주장하는 노동자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임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합의를 도출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 다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최저임금제 시행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과로 예방입니다. 제가 만일에 여러분들 시간당 4,000원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라면요. 저는 8시간 법정 근로시간 일하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김치찌개 돼지고기 썰어서 부인이 만들어 놓은 저녁을 먹고 쉴 수 없어요. 저는 아이의 학원비를 위해서. 그죠? 더 많은 소비 지출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저는 2잡, 3잡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의 노동 연한이 짧아지겠죠. 박지성 선수가 왜 일찍 은퇴를 했습니까? 혹사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노동자들이 실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이 노동 연한보다 더 짧게 일하고는 퇴출될 수밖에 없어요. 무릎에 도건이 다 빠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런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게 되면요. 2잡 할 사람이 1잡만 해도 되죠. 3잡 할 사람이 2잡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소득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후반굴절형 노동공급 곡선에서 얘기했던 임금이 인상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실제 소득, 구매력이 증가하는 결과 노동시간을 줄이더라도 구매력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노동보다는 여가를 선택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죠? 소득 효과거든요. 이 소득 효과가 나타나면 지금처럼 과로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 2잡, 3잡 할 사람이 1잡, 2잡만 하면서요. 나머지 시간에 그냥 집에서 쉴 수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인적 자본 투자. 다시 말하면 1차 노동시장에 편입되기 위한 교육 훈련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여기에 국가가 만일에 교육 훈련에 대한 비용을 지원만 해준다면 많은 노동자들이요. 비로소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 편입될 이게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편입된다는 게 아니에요. 편입될 가능성이 열린다고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시간당 4,000원 임금을 받을 때는요. 2차 노동시장의 근로자는요. 1차 노동시장에 편입될 가능성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육훈련을 받는 자기결정을 하면서 1차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육훈련 안 받더라도 최소한 휴가를 통해 휴식을 통해서 자신의 노동 연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시간당 4,000원을 받을 사람이 최저임금 8,590원을 지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20년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면 삼성에 다니는 분이나 LG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의 2020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까요? 이게 한창 작년에 논의가 될 때 관심 가졌을까요? 모를 겁니다 아마. 왜 모를까요? 자신은 이 최저임금을 받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분들은 신경 안 씁니다. 또 신경 쓸 필요도 없죠. 최저임금에 의미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지 않으면 시간당 4,000원의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죠. 2차 노동시장의 근로자예요.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는요, 2차 노동시장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이 말이에요. 2차 노동시장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2차 노동시장 중에서도 특히 누구겠어요? 여러분 2차 노동시장이더라도요. 예를 들면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서요. 임금 인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정말 이것이 불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2차 노동시장 중에서도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자신이 올곧하게 사용자와 싸워서 임금 인상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편의점 알바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임금 협상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용자와. 시간당 4,000원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시간당 5,000원 사장님 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장님이 어휴 깜빡했네요 하고 올려줍니까? 시간당 5,000원 주는 곳으로 가세요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노조 미조직 부문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이게. 이게 노동자에게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 두 가지입니다. 그럼 사용자에게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는 뭘까요? 사용자는 여러분들 언뜻 보면 최저임금은 굉장히 나쁜 제도죠. 왜? 비용 증가잖아요, 임금 인상은. 그런데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자분들은 너희들이 최저임금을 통해서 임금이 인상되면 결국은 노무인건 비용, 생산 비용의 증가가 오지만 이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긍정적인 이득을 얻는다. 그래서 왜 그건 자꾸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노동자와 달리 사용자에게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는 뭘까요? 첫째, 여러분들 시간당 4,000원 임금 받던 사람이 시간당 8,590원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소비가 늘어나죠. 시간당 4,000원 받으면서 여러분들 무슨 외식을 하고 애 양말 빵꾸 났다고 양말 사신길 수 있어요? 그거 꿈에서 신겨야지. 겨울 되면 여러분들 롱패딩 어떻게 사요? 그냥 동네 형아거 얻어 입혀야지. 그런데 8,590원이 되면 그나마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임금은 가계소득을 구성하고 이것은 소비지출로 나가니까. 그러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결국 기업이 만든 물건이 생산물 시장에서 많이 팔린다는 얘기다. 그래서 소비 증가가 와요. 소비 증가. 소비가 증대됩니다. 즉 기업이 만든 물건이 많이 팔린다는 얘기죠. 이게 현대의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수요가 모든 현상들을 다 결정을 하거든요. 수요가. 그래서 대공황이 온 것도 결국 소비가 위축돼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만든 물건이 안 팔리니까 재고로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생산을 줄이니까 생산 요소,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 해고가 늘어나고 실업이 늘어나니까 소비는 더 줄고 이게 악순환으로 간 게 대공황의 현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깨트리는 거. 그래서 마치 경기 침체 때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을 해결하는 대책하고 똑같죠. 소비가 늘어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는 유효 수요가 증대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효 수요가 증가해요. 소비가 늘어난다. 기업이 만든 물건이 잘 팔린다. 그래서 경제를 선순환으로 바꿔준다. 이런 얘기하고요. 또 하나 사용자에게 이득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죠. 노사분규의 사전 예방. 산업평화 유지 뭐 이런 겁니다.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시간당 4,000원 임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시간당 5,000원, 6,000원, 7,000원을 받기 위해서 단체 교섭하겠죠. 근데 여기에 사용자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파업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금 인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단체 교섭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노동조합이 파업으로 나갈 거고요. 이 파업이 적법한 파업이라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다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조업 중단을 포함해서. 그런데 최저임금을 여기다 딱 정해놓으면 요 임금 수준에서 발생하는 노사분규, 파업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꾸 임금 인상을 통해서 비용 증가만 얘기하는데 왜 파업 손실을 예방하는 이거는 얘기 안 하느냐 이거예요. 얻는 것도 있다 이 말이지 뭐. 그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노사분규 사전 예방 요 두 가지가 사용자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긍정적인 효과죠.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분들 국민경제에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죠. 그죠? 소득격차.
소득 분배가 개선되죠? 이런 거.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유주의 경제학에 따라서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된다면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은 계속 임금이 오를 거고요.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해준 임금에 따라 계속 임금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은요, 일정한 수준으로 딱 끊어서 강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벌어질 소득 격차가 이만큼으로 줄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실 게 소득 분배를 개선한다는 거예요. 개선. 해결을 못해요. 소득 격차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를 개선한다는 거지 또는 완화시킨다는 표현을 써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양극화를 해소한다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틀린 지문이에요. 어떻게 없앱니까, 이거로. 줄인다는 거죠. 그죠?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직업 상담사 교재 중에 보면 양극화를 해소한다라고 써놓은 교재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조심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들 또 하나가 경영 이념을 바꿔요. 저임금 경쟁으로부터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경영 이념을 바꿉니다. 기업들이. 경영 이념의 전환이 와요. 여러분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기업이 제일 손쉽게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임금을 계속 후려치기 하는 거예요. 임금을 깎을수록 생산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죠? 그래서 저임금 경쟁을 하거든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근데 최저임금을 여기다 딱 막아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임금 밑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이제 뭐예요? 저임금 경쟁으로부터 노동 생산성 향상 경쟁으로 경영 이념을 탈바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은 야 우리는 뭐 성냥 공장인데 최저임금 이거 주고 이쑤시개 공장인데 최저임금 이거 주고는 우리는 경영 못한다. 이런 기업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아주 영세한 저임금에 의존하는. 그러면 그런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넌 나가. 퇴출. 그래서 저임금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퇴출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제조업에 있어서 공장 이런 것들이 왜 임금이 낮은 나라로 이전하는지 그 이유가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보세요. 지금 제가 뭐 새로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임금 인상이라는 저 키워드로부터 다 끄집어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이제 소득 분배 개선 이거는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약자에게로의 소득의 재분배잖아요. 그래서 경제 정의에 부합하는 소득의 재분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 그래프를 제가 그린 이유는 특히나 이겁니다. 부정적 효과를 얘기하려고 해요. 부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는 세 가지 쓰라는 문제가 항상 나오죠. 그래서 뭐 몇 가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최저임금제도의 효과는 부정적 효과는 세 가지를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긍정적 효과 6가지, 부정적 효과 3가지 준비하시면 2차 시험은 다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정적 효과는 뭐냐 도대체. 이 그림이잖아요. 최저임금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가장 완벽한 최저임금제 효과를 그 중국 교포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시는 외국분들이 우리나라 현행법의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으니까 이 돈이 사실은 중국에 가져가면 큰 돈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측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서.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거시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이렇죠.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세대 정도에 항상 우리나라 왜 경제개발하고 그럴 때 우리나라 근로자들 여러분들 다 중동 가서 돈 벌었어요. 중동 가서 건설 근로자로 돈 벌어오고요. 독일에 광부들 갔었고요. 간호사 아줌마들 독일 파병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일본이나 미국에 왜 불법으로 취업해서 지금 멕시코 사람들 가듯이 그렇게 가서 돈 벌어온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단계에서 지금 2단계, 어쨌거나, 국민소득이 3만 불 넘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니까 또 우리나라로 돈을 벌러 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이나 동남아 분들은 옛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이나 미국 불법 이민, 불법 취업 가서 돈 벌어오듯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잘해줘야 됩니다. 잘해주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 가서 한국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안 하거든. 근데 여기 한국에 가서 여기서 힘들고 그러면 가서 한국에 대해서 나쁜 얘기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뭐 차이가 있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은 개성공단 철수했지만 개성공단에 우리나라 제조업체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의류, 가방, 뭐 교복, 옷 만들고 하는 분들 개성공단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에게 줬던 임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 달러로 100불 줬어요, 100불. 그 당시 환율로 따지면 여러분들 월 1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은 개성공단 가서요, 북한 근로자들한테 월 10만 원 주고 일을 했었어요.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굉장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에게 기회였거든, 사실은. 그리고 북한에서 만든 제품이지만 여기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 붙여서 미국이나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었고,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중국 교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버는 것 같고 뭐 배합할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고용의 94%인가를 중소기업이 담당해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만일 외국 근로자들을 다 내보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80%가 무너진다 그래요. 그러면 한국 경제, 이제는 그래서 누가 오와 나싱은 아닙니다. 서로 윈윈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거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여기가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개입해서 이 시장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금 강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를 얘기하죠. 당연히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완벽하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부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의 키워드로 뭐를 잡겠습니까? 여기 긍정적 효과 임금 인상이라면 여기는 당연히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인해서 시장이 균형이 깨졌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 왜곡을 주장해요. 최저임금제 때문에 시장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 시장 왜곡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느냐, 저 그래프 그대로잖아요. Y축 쪽에서 시장 왜곡이 발생할 거고요. X축 쪽에서도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Y축 쪽에서 발생하는 시장 왜곡이 뭐겠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 그림에서는 왜 보이지 않는 손은 근로자에게 시간당 4,000원을 주라고 가르쳐 주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왜 정부 너희가 나서서 8590을 주라고 강요하느냐 이거예요. 이 최저임금제 때문에 4,000원을 받을 근로자들이 8,590원을 받게 된다는 거지. 뭐예요? 노동자에게의 과다 소득 분배가 발생한다는 거지. 시장 왜곡의 모습이. 그래서 첫 번째 부정적 효과 주장하는 게 노동자에게의 과다 소득 분배야. 이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4,000원의 임금을 받을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제 때문에 8590을 받게 되니까 근로자들이 받아야 될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해요? 과다 소득 분배가 일어나니까 근로자들이 써야 될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되겠죠. 과다 소비가 발생한다 그래요. 그럼 과다 소비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써야 될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니까 경기 과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론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시장 왜곡의 모습이에요. 과다소득 분배를 통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시장 왜곡은 X축 쪽에서 일어나죠. 자, 여러분들 시간당 4,000원에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해준 임금 수준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딱 균형을 잡았죠? 그죠? 그런데 최저임금 8,590원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잡지 못하잖아요. 8,590원에서는 노동 수요, 일자리는 여기죠. 아까 제가 여기 70이라고 그랬었나? 그럼 여기는 130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4,000원의 시장임금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딱 일치했는데 100. 근데 8,590원으로 임금이 오르니까, 임금이 오르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임금이 오르면 노동 수요는 줄어들 거고요. 그죠? 수요 법칙에 따라서, 공급 법칙에 따라서요. 노동 공급은 증가하죠? 그러니까 노동 수요는 100에서 이렇게 줄고요. 노동 공급은 100에서 130으로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X축에서 발생하는 시장 왜곡의 모습은 뭐다? 노동 수요 감소가 온다는 거예요. 노동 수요의 감소. 노동 수요 감소. 이 노동 수요가 결국 고용이에요, 고용. 일자리. 고용 감소가 온다. 이번에 최저임금 논의할 때도 여러분들 자영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에서 매일 얘기했던 게 이거냐. 청년층 최저임금 올라가면 대신에 뭐다?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이런 주장 많이 했죠. 고용 감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자, 노동 수요만 줄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 수요는 줄고 노동 공급은 증가하니까 이 둘을 합친 것만큼의 뭐예요? 초과 공급, 즉
실업이 발생하죠. 그죠? 8590에서는 노동 공급은 130인데 일자리는 70이니까 70명은 들어가지만 나머지 60명은 일자리를 못 갖잖아요. 실업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가 실업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실업의 유발, 실업의 발생 또는 실업의 유발이라는 표현도 써요. 이게 나타납니다. 최저임금제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것도 시중에 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직업상담사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인데 그 책에서는 이거를 실업의 증가라고 또 쓰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실업의 증가 아니에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실업은 발생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수요 공급이 딱 균형을 잡으니까 시장 균형이 오잖아. 근데 최저임금제 시행 때문에 이만큼의 실업이 발생했다는, 실업의 증가는 원래 존재하는 실업의 크기가 더 커진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경제학 원론 정도 수준에서 최저임금제의 효과를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실업의 증가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절대 아까 제가 여기서도 소득 분배 이거 해소 아니라가 개선이라 그랬잖아. 완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실업의 발생 내지는 유발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증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X축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 효과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 갖고 또 비판을 해요. 야, 이게 말이 되느냐. 최저임금제 때문에 실업이 발생했다? 그럼 너희 주장대로 하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실업은 다 사라지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대답은 사라진다 그래요? 안 사라진다 그래요? 최저임금제 때문에 실업이 발생했으니까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들 주장에 따르면 실업은 사라지느냐? 물어봐요. 이 사람들 대답은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답니다. 뭘 통해서? 임금의 하락을 통해서. 임금이 떨어질수록 실업의 크기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어서 결국은 실업이 다 사라지는 전까지 임금은 떨어지면 실업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당 임금이 4,000원까지 떨어졌는데도 실업이 존재하면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럼 4,000원이 시장 임금이 아닌 거지. 존재하는 그 실업이 사라질 때까지 임금은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완전 고용에 도달할 때까지 임금이 계속 떨어져서 완전 고용에 도달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 이론에 따르면 완전 고용, 실업이 사라질 때까지 임금은 계속 떨어지게 돼요. 아무튼 뭐 무서운 얘기입니다. 됐어요? 끝이잖아요.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 세 가지 그냥 나왔죠. 이론에서. Y축 쪽에서의 시장 왜곡 하나, 과다소득 분배를 통한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있다. X축 쪽에서 고용 감소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실업이 발생한다. 요 세 가지를 써주는 문제였었어요. 됐죠? 객관식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다음 중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속에 이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건 초등학생한테 주는 문제도 아니죠. 왜냐하면 긍정적 효과가 아닌 거인데 여기 있는 건 다 좋은 말인데 여기 있는 건 다 나쁜 말이잖아요. 이런 문제를 내겠어요? 안 내죠.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긍정적 효과에 해당하지 옳지 않은 거라는데 이 중에서 고용 감소를 고용 증가로 바꿔서 요 안에다 넣었었어요. 고르는 문제. 최저임금제에 대해 긍정적 효과에 고용 증가는 없잖아. 그럼 고용 증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정적 효과에 고용 감소를 말을 좋은 말로 바꿔서 넣은 거였지. 이게 객관식에서 나왔던 문제고. 됐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 최저임금제도의 효과를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로 나눠봤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걸 주제로 삼았던 이유는 많은 수험생들이 강의를 들으시든가 아니면 혼자 공부하시면서 이걸 계속 그냥 머리 글자 따서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절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만 잘 이해를 하시면 이 그래프에서 제가 그냥 바로 출력을 해낼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주제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장 균형보다 높은 임금에다 줄 하나 쭉 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얘기를 해드린 거야. 그래서 현재 최저임금이 이건데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 실업의 크기가 다 사라질 때까지 임금이 떨어지는 요게 시장임금이거든요.
됐죠?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쪽은 얘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저임금제를 좀 이해하시면 훨씬 더 최저임금제도의 긍정적 효과 6가지, 부정적 효과 3가지를 이해하시고 나중에 시험에서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라이브 방송, 와우패스 라이브 방송을 최저임금제도의 효과를 가지고 논점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 그래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에 이렇게 오셔서 들으시고 또 좋은 댓글 올려주시고 하신 분들에게 저희 와우패스 측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열심히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또 상품도 선정해서 드린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질문이 제일 꼬아서 낸다면 어떻게 출제해야 될까요? 근데 선생님들 이거는 이제 1차 시험이냐 2차 시험이냐 따라 다르겠죠. 2차 시험은 선명해요. 꼬아서 낼 게 없는 게 여태까지 계속 나왔던 게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인데 1차 객관식이 오히려 어렵죠. 이쪽은 꼬아서 내는 게. 그래서 꼬아서 내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정적 효과의 이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바꿔서 넣었다는 건 이미 출제가 됐고, 사실은 그래서 꼬아서 낼 때는 어떻게까지 나올까를 보자면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공인 노무사 시험에는 노동경제학이 있거든요.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에. 그래서 노동경제학 개론이나 또는 경제학 원론 정도 수준에서의 객관식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건 제가 아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드렸던 거예요. 이런 겁니다. 경제학 원론 정도에서는 이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최저임금제도의 긍정적 효과로 옳지 않은 거 나는데 여기서 나와요. 다 나오는데 지금 얘기는 소득분배 개선이잖아요. 완화. 근데 이거를 해소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사라지진 않아요. 줄일 뿐이죠. 제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실업의 발생이지 실업의 증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경제학 원론에서는 실업의 증가 그러면 틀린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직업상담사의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는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버젓이.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도 이거 막 지적을 합니다. 이거 조심해서 보시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경제학 원론 정도 수준에서 나올 때에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 좀 유념하시라는 말씀 제가 드려요. 이 정도가 그나마 제일 어렵게, 그래서 올 원 아승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를, 그래서 발생을 증가로 바꾼다든가 완화 개선인데 이걸 해소로 바꾼다든가 이러면 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최저임금 제도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여러분들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거나 또는 힘들어하시는 부분을 좀 정리하는 이런 방송을 기회가 되면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